네,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손님, 목요일 고정 손님이시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수를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야, 며칠 전에 장당표 대표의 단식을 두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사과문이 또 친구들만 볼 수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또 이게 또 얘기가 또 났던데 네. 또 이 자리에서 좀 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한 유튜브 매체에 나가서 주로 거기는 좀 한동훈 대표 쪽 지지하는 분들이 좀 다소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장동혁 그 대표의 단식장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표현하다가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조금 뒤에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단식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병원에 이제 가서 휴식을 취할 때쯤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 차에 조금 제가 이제 그야말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오랫동안 단식하니까 그 사이에 가는 도중에 죽으면 좋고 이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뭐 지금 몇 번 생각해도 부적절한 표현이었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보도매체에서 기사가 됐고 국민의힘 대변인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민주당에서도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날 그 보도를 읽는 그 당일날 페이스북에 제 솔직한 심경을 들어서 장동혁 대표님과 또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해서 제 표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신 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제가 친구들만 하게 올린 부분이 제가 유념을 하지 못해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척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100번 돌이켜봐도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에 올리고 또 우리 지금 강펀치를 구독하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많은 그 매체들이 어제 오늘 YTN 출연도 있었고 또 뭐 이것이 정치다 출연도 있습니다만은 다 좀 출연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또 혹은 채널A 쪽도 그런 건데 우리 유병수의 강펀치는 그래도 입장을 알고 싶다.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출연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사과를 좀 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과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버틸 일도 아니고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100번 1000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단식 8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병원 이송을 진짜 어제부터 계속 지금 의원들이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안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진은 강제 이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심정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위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죠.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만 만나고 그냥 돌아갔어요. 네. 근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장소가 로텐도 홀인데 그 밑에 바로 계단만 내려가면
당대표실이잖아요. 그 거리가 해봐야 직선 거리로는 20m, 30m밖에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게 이제 뭐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이었다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스타일이나 정치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아직 홍익표 정무수석은 아직 그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없느냐에 대한 아직 판단이 안 쓴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정무수석이었다면 100번, 1000번 들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이분은 아직까지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현재 뭐 특검법이라든지 또 그 장동익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그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는 먼저 또 영수회담 부분,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 발언이 이것은 내가 만나기 이전에 당끼리 정당끼리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홍익표 대표로 하여금 어렵사리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당 간의 어떤 대화보다는 먼저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입장이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소위 장동익 대표를 만나고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정무수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감한 그런 자기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엔 조금 조심스럽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은 조금 예컨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누가 제일 정무수석을 잘했냐 하니까 의외로 한병도 수석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병도 수석은 사실은 어디든 가서 좀 편안하게 얘기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잘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도 왜 한병도 수석을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또 따로 접견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요 일정을 끝나고 오늘 정도는 또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특검에 관한 전형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그 장동익 대표와의 1대1 만남에 대해서 그 간곡하게, 사실은 좀 완곡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한 거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당과 당 간의 어떤 협의와 타협, 대화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오늘 송원석 그 원내대표나 장동익 대표를 만나더라도 특별한 어떤 제안을 갖고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지금 떠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을 향해 가지고 합당을 하자,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도 가치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 정신인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원팀으로 같이 뛰자. 이재명 정부 성공 공동 목표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조국 대표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떠한 반응이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보안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이재명이 배신했다 뭐 이런 것까지를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입장은 실제적으로 정부 국민들의 편을 서서 필요하다면 본인 스스로도 보안 수사권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급하게 했을 때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용어조차도 실제로 헌법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데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은 문재인 민정수석실팀이 정당으로 만든 정당이에요. 네. 그리고 정치 구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청래 대표하고 문재인 정부 쪽의 팀이 거의 원팀으로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영입 이후로 상당히 어떤 그 수평적 과거에도 뭐 수평적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친명과 그 정청래 간의 대립적인 구도가 원사이드하게 대통령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정청래와 조국이 손을 잡고 좀 버텨보자. 친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지금 시점에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이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서 조국 혁신당이 먹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조국 대표의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조국 혁신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빨리 합당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간을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지방선거 지고 나면 어차피 그 가치 평가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끌리듯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합당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좀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 걸.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텐데 네, 이런 것을 이제 공격적으로 제안하는 거고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과 정무수석실이 판을 짜는 구도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정청래가 당대표가 단일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급속하게 제안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이 없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죠. 네. 예. 지금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일단은 합당 제안에 대한 큰 틀만 이야기를 하고 빠졌어요. 그러고 다음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 배경에 대해서 기자들의 설명을 좀 했는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면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 그러니까 합당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 어제 오후에 오늘 제안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이거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합당 자체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합당 논의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그건 말할 수 없다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곳과는 대체로 공유가 된 걸로 안다. 아니 그러면 뭐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실과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정말 뭐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대통령실과 협의 안 하고 논의할 수 있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뭐 공유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네. 뭐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양당 체제가 굳건한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이 힘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가령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돼 있거든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예컨대 뭐 지방은 상관없어요. 호남은 상관없어요. 조국 혁신당이 먹거나 민주당이 먹거나. 근데 수도권에서 후보가 각각 난립해서 민주당 나오고 조국 혁신당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나왔는데 두 개의 후보 단일화 안 돼가지고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정 정도의 뭐 교감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자, 강선우 의원과 김기영 의원 공천 뇌물 이 사건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뇌물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영 서울시의원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걸 경찰이 수사 중인데, 자 지금 보니까 언론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만 어떤 언론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다른 인사라고 하면서 전현직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또 일부 언론은 전현직 의원이라고 얘기를 보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일감으로는 다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도전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것 같아요. 예. 예. 제 일감으로는 사실은 2018년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것도 좀 미심쩍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례대표라고 다 돈을 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과거에는 사실은 당 대표가 뭐 솔직히 2번, 4번 비례대표의 라인업을 거의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에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신인의 입장에서 비례대표가 나올 때 뭔가 이와 같은 특히 이제 김경호 의원 같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비례대표를 누가 주선해 줬느냐, 사실은 어떤 전문성으로 비례대표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선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뭔가 누군가 어프로치를 했다면 그 출발이 비례대표 때부터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저는 김경 시의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시의원의 비례대표가 선정되는 과정이 조금 더 투명해질 필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경찰 수사나 일단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 아마 이 상황을 경찰에다가 고발하면서 이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다시 예전 얘기로 돌아가면 이전 얘기로 돌아가면 김경시 의원한테 받은 1억 원 관련된 돈이 맨 처음에는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경찰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결국은 본인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으로 쓴 것으로 지금 거의 내용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뇌물로 그냥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아마 설령 돌려줬다 해도 그것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 물론 뭐 형량에서 나중에 뭐 혹은 뭐 재판을 갖게 되거나 실정법 위반으로 그 재판 받았을 때의 구형이나 뭐 선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돌려줬다는 것이 강경 형량을 줄이거나 죄를 줄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호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진실 게임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김경시 의원 쪽 변호인들하고 소위 그 강선호 의원 쪽 변호인들이 각각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재수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좋기 위해서는 돌려주고 돌려받은 것에 입을 맞추면 서로 부담이 줄어드는 건 그렇죠. 그러나 아마 이제 진실 게임이 되는 이유는 수사관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 여러 가지 다 뒤져보고 물증을 들이냈을 때 부인할 수가 없을 때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앞에 말이 다 부정되는 거죠. 거짓으로 탄로되는 거고 아마 미국까지 갔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붙이면서 어디까지 수사가 됐고 어디까지 말하자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건 뭐 김경시 의원 입장에서는 뭐 하나하나 자기 스스로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갈수록 강선우 그 전 의원의 그 의원의 입장이 더 궁색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뭐 가끔 듣는 얘기들이 지방선거 때가 되거나 하다 보면 이 시의원이나 뭐 구의원들이 본인보다 체급을 올려서 그 다음에 도전할 때 보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접촉해서 뭐 금품이라든가 어떠한 로비를 하는 일들이 왕왕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직접 알지 못할 경우에는 당직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당직자에게 또 금품을 제공하거나 또 어떤 뭐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가지고 다리를 낳아달라라는 형태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경시 의원이 강서구청장 도전 그리고 이번에 또 영등포구청장 또 도전을 하면서 또 김민석 총리와 관련된 또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많이 구청장에 나가거나 뭐 시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보좌관들이 기용되는 그 전체적인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보좌관은 직업으로서 전문 보좌관 역할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좌관이라는 타이틀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의원이 시의원되고 시의원이 혹은 구의원에서 바로 구청장이 되고 시의원에서 구청장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시의원들 간에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변별력이 없다. 이 사람이 확실하게 구청장 감이다. 확실하게 시의원 감이다.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행정개혁 특위 할 때 보면 더 좋은 제도예요. 구의원 선거를 해서 구의원 중에 제일 성적 좋은 사람을 시의원 겸직을 시킵니다. 우리도 지금 행정 개편을 해야 돼요.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몰라요. 역량. 그리고 저는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홀수달 구의회 열고 짝수달 시의회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비용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의원들 간의 변별력이 거기다 보니까 막말로 해서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시의원 구의원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뇌물죄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특히 지역은 인구 소멸로 갈수록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전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김병 의원 이 부분은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하면 민주당 내 공천 헌금 게이트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된다면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논란들이 계속 커지면 지금 장도영 대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계속 지금 청문회가 계속 무산됐었는데 내일이죠. 내일 일단은 청문회를 합의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내일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에 앞서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요. 특히 또 보면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 관련돼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좌진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쪽 당에서 5번 뭐 공천 받던 사람 아니냐, 왜 그때는 왜 몰랐느냐, 이런 논리, 이게 민주당의 논리긴 합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보좌진 갑질 이 문제를 청와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문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무책임하다는 지적들이 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인천공항 예약제 사장할 때는 본인이 그 말하자면 세관과 MOU 맺었다는 거를 갖다가 댓글에서 봤다. 그런데 이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네, 사실은 또 여의도 안에 보면 보좌관들 보면 그런 흔히들 세평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는 이웃 사람들까지 가서 물어봅니다. 조금 더 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동료 의원이나 동료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강선호 의원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죠. 강선호 의원이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좀 그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그런 것을 알았는데도 강선호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면 사실 그건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 부분도 정말 인사 시스템을 좀 더 뜯어 고쳐서 그야말로 어떤 세평을 정확하게 달고 민정수석실에서 확실하게 인사검증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가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미리 소위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그야말로 몇천 명, 몇만 명의 DB를 관리하거든요. 관리하죠. 네. 네.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 될 만한 후보군을 미리 정해서 정확하게 세평을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는 강화시킨다든지, 또 저는 소위 국회 안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조금 감찰 기관의 기능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어느 정부가 되든 이런 인사를 쓰려면 이런 데이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청문회는 1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많아요. 미리 세평 나 있고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감론을박할 것도 없어요. 진짜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이잖아요. 정말 쭉 보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 몇 개 질문하는 정도로 비공개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창피 주기식, 버티기식의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후진국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대통령이 좀 혁신, 인사 혁신, 또 감찰
혹은 뭐 어떤 앞으로는 인사에 이런 실패작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만 시켜주면 그 다음에 낙마시킬게, 이런 정도의 입장이 어제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어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네. 본인이 또 언급을 했어요. 네, 네. 그렇지만 해명할 기회를 줘야 왜냐하면 되는 내가 어쨌든 어렵사리 장관을 해보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낙마시키는 거는 사실 좀 뭐 나의 기책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시켜주자, 뭐 꼭 뭐 이해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입장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도 환율 관련된 질문과 대답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환율 관련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이 이런 화법이 대통령 화법이긴 해요. 이제는 뭐 익숙해질 정도가 되긴 됐는데 변형된 어쩌라고요, 이런 거죠. 있으면 벌써 했겠죠.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아침 방금 1,480원이 넘었습니다. 이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원화 환율은 N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N달러 환율에.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에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있으면 벌써 했겠죠. 참 이 답변 두고 또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수능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대책이 없다, 여러 대책을 쓰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말씀은 아무 대책 없이 그게 1,400원대로 떨어진대요. 우리 내부 이제 뭐 경제부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을 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어제 그런 대통령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환율이 다소 일시적이나마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일시적으로요. 예. 그러나 환율이 떨어진 거는 미국적 요인이 더 많아요. 어제 상황으로 보면 사실 대통령 발언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중에 어제 엔화와 같이 가는 데서 오는 문제. 엔화가 제일 지금 이제 달러 지수에 의해서 제일 낮은 성적을 받고 있잖아요. 달러가 100을 기준으로 지금 98이라면 일본의 엔화는 60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도 위에 한 80대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 윤희숙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11월 12월간에 사실은 우리나라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외환보유고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26억 달러 네. 그 갭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알다시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돈을 보내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1,400원대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유튜브로 보니까 뭐 1,500원이 된다, 현금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창용 외교 뭐 은행장처럼 뭐 보수 뭐 유튜브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방책으로서 할 말은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인사들, 그러니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제 자리를 옮겼죠. 대통령 정무수석, 이제 전 정무수석이 됐네요. 우상호 수석,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등등. 자,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답이 좀 표현이 또 이렇게 좀 쌈박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하던데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뭐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없어. 공처럼 보통 어디로 튄다고 하지 개구리처럼 어디로 튄다고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신다. 하여튼 표현이 재미있는 분이세요. 안동에 개구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네네. 어릴 적에. 오늘은 농담을 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개구리처럼이라고 하니까. 네. 네. 개구리처럼 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해석이 아니냐. 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강 실장은 출마 안 하는 쪽에 훨씬 더 제가 물어본 바에 답변은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안 하게 된 배경은 어제 대통령이 말씀 중에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 통합이 대전 충남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통합된 말하자면 그게 뭐 도지사가 될지 좀 광역 단체장이 될지 그걸 위해서 미리 그만두는 거 적절하지 않다. 또 이런 통합을 주도하면서 그게 비서실장 내보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만은 출마 안 하는 쪽에 무게감을 훨씬 더 제가 많이 여러 군데 듣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 쪽 인사들로부터 누가 나오냐에 있어서 네. 그 안 나온다는 쪽이 많았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뭐 이런 말은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이 현재 이 비서실장 역할에 너무 만족한다.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현재 특히 대전 충남도 뭐 확실하게 나오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본인 스스로도 그다지 나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뭐 조심스런 제 종합적인 판단은 안 나오는 쪽에 무게를 저는 두고 싶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의 통합의 속도가 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네,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 중에 광주 전남이 먼저 갑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90일 전 같으면 3월 초중순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공직자가요. 3월까지 통합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과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